높으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제주도민인 서미경입니다. 예, 평상시에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했지만 제가 사실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는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가을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운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겨울에 또 진주로 갔다가 내년 봄에 다시 와서 여기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설문지만 부탁드리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근데 설문지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더더구나 앞에서부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주 상당히 매크로나 메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정말 마이크로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슈퍼비전을 사례를 발표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사례를 요약하는 경우도 사실 좀 처음이어가지고요. 여기 이 사례의 담당 선생님 여기 계시죠? 아, 예. 제가 사례 일단 한번 읽은 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설문지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문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좀 많이 부탁드리고 또 혹시 여기서 못하시면은 또 다른 분들께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좀 부탁드리도록 제가 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례는 청장년 1인 가구고 47세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47세 미혼 여성이었는데 일단 이분은 건강 상태에 조금 사례관리자도 일단 초점을 두었고 저도 역시 건강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몸에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며칠씩 밥을 굶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 사고가 있고 또 실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태는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마사지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마사지 일을 했었는데 여기 그 입도를 해서 제주도로 와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주도로 들어왔고 제주도에서는 어떤 특정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프리랜서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해왔고 마지막 일을 한 거는 19년도 4월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힘이 없고 또 우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사지 일이 신체적으로 힘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득이 감소되었고 또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까 최근 6개월간 일하지 못해서 뭐 월세, 전기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스스로 대인관계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원만히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사귄다는 건지 아니면 사귀면서 자꾸 싸운다는 건지 이렇게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례관리자의 개입은 일단은 그 욕구 사정으로는 일단 기초생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인 것 서로 이렇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것이 힘드니까 신체적인 것이 더 힘들어지고 신체적인 것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다시 또 힘들어지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로서는 이제 취업에 대한 욕구를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욕구 사정해 주셨습니다. 강점 사정으로는 이 대상자가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취업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강점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자살 사고로 인해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례관리자는 강점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강점으로 보기보다는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강점으로 이렇게 가져오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강점관점적인 사고를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강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자원을 연결하셨는데 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잠시 입원도 좀 이 클라이언트가 했었고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제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원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후원으로는 대한적십자사, 뭐 주거복지지원센터, 좋은 이웃들 등 굉장히 많은 민간 후원을 연계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취업과 관련된 욕구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욕구 때문에 자활 게이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 그 센터를 연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자활할 수 있는 근로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 게이트까지만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결과 이제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후원이 연계되어서 일단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 게이트에 참여해서 사실은 좀 더 취업과 연계했어야 되는데 근로 무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사례관리자 선생님은 당분간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아주 건강한 쪽으로 접근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다리 관절염, 심장치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서 좀 보충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자,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관리자도 그렇게 평가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참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위기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이 정신건강 문제가 물론 또 뭐 우리가 고난이 사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가 안 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광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고 또 그쪽에서 연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재확인해서 연계되고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가 계속해서 약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을 강조하는 면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워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뭐뭐를 신청하는 것은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사례관리 컨설팅 할 때마다도 말씀드렸는데 뭐뭐를 무슨 서비스 제공, 무슨 뭐뭐 신청은 목표일 수가 없죠. 실제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신청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것이지 신청 자체는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관리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굉장히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신청을 목표로 했고 신청을 했으니까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했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니까 목표가 달성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원했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날 확률? 저는 개인적으로 30%도 안 봅니다. 물론 제가 정신건강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더하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20% 달성했으면 참 많이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빈곤의 문제는 저희가 뭐 서비스 제공할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그것보다 높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모든 것을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거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자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온통 사례관리자만 있으면은 뭐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은 클라이언트에게 나오는 거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무슨 서비스 제공, 이렇게 신청,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100% 달성하기가 참 쉬워지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냥 염두에 두시지 않고 그냥, 나열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목표 설정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을 좀 확보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전 그거를 위해서 좀 노력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례관리자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엄마를 한번 찾아볼까?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단절된 클라이언트의 뭐를 찾아서 연결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셨어요. 그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끝까지 가져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단절된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지지망을 좀 찾아주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분이 의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주도로 입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저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주도로 입도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 무슨 연고가 있는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연고가 있습니까? 연고가 전혀 없는데 제주도로 입도하는 것은 사실 육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로 완전히 생활 근거지를 옮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정말 저 위에 있는 관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은 어떤 강한 욕구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사회적 지지망을 조금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데 조금 초점을 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지지망을 연결시켜 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어야 끈이라도 붙잡을 텐데 아무런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늘 지역 마을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데서 좀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종교도 하나의 중요한 지지망 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그 종교를 통해서 지지망을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떤 서비스 중에서 말벗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연계 뭐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자원봉사를 연결시켜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시도를 해보기에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거절하거나 귀찮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형태 간에 지지망을 조금 확보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점지향적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보다 더 강점지향적 접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체크하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또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씩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금 좋아진 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당신 안에서. 왜 그렇게 조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뭐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보수교육 과정에서 뭐 해결 중심 이런 뭐 기술을 조금 배우신 적이 있으시면 더욱더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살 생각 이런 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자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뭐 이렇게밖에 더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심각한 건지 또 조금 줄어들었는지 어쨌는지를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표현력만 갖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척도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죽고 싶은 게 심할 때 1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8 정도 됐다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10에서 8까지 어떻게 줄었죠? 라고 묻는 겁니다. 10에서 8까지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그럼 내가 약도 먹고 뭐도 하고 뭐 그래서 줄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일단 그게 쉽지가 않죠. 10에서 혼자서 아무런 관계만 없이 혼자서 10에서 8로 줄이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8에서 한 6 정도로 두 칸만 더 내려오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8까지 내려오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조금 더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6까지 줄일까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쬐끔이라도 일어났다면 그거는 당신이 일으킨 변화다라는 생각을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쬐끔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일으킨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이제 생각해보자. 무엇을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자. 조금 더 변화를 넓히려면은 조금 더 변화를 더 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어떤 접근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조금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일단 우리가 개입을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요. 물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면 누구든 조금씩은 좋아져요. 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변화에 일어난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엇이 좋아지냐면요. 클라이언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도 편해져요. 사례 관리자인 나도. 아직 8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갈 길이 너무 막막해요. 근데 이만큼 줄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 사람을 좀 왔다 갔다 하고서 이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쏟고 이 사람 문제에 내가 이 사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만 이만큼 줄었어.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도 줄은 걸 생각할 때 훨씬 더 변화된 것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이 사람도 힘을 얻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그거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저도 역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이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저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자살사고 있는 한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살을 할 것 같은 위험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혹시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혹시?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나머지 분은 왜 못하실까요? 뭐가 무서우셔서요? 내가 말한 게 그 사람한테 혹시 구체적인 뭐라고 해? 오히려 그게 뭐라고 도화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봤다가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절대 못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절대 질문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에 관한 질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아니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살이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혹시 그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냐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묻는다고 답할까?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답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질문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렵게 꺼냈지만 클라이언트는 매우 쉽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저는 26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26살 때 40살이 40이 넘은 아저씨한테 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관계는 잘 되세요? 라는 질문을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해서 편지를 써볼까. 막 어떻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면 의처증 같은 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병원에는, 정신과는. 의처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본인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하다면 그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저 혼자 막 리허설해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저는 26살짜리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운 입은 사회복지 산 거야. 그러니까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꺼내면 매우 쉽게 대답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자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옆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이 말을 하시는 데는 두려움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면 더 당황이 되겠죠. 이때 내가 물었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을 매달아 죽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살 방법입니다. 사실은. 목 매는 것과 추락이. 그러니까 나는 목을 매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혹시 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라고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끈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거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걸 줄까?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죽음에 관련되어서는 양가 감정을 갖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허우적거리겠어요. 그 이유는 죽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인간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죽고 싶으신지,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은지, 약을 먹고 죽고 싶다면은 약을 지금 어느 방법으로 구하실 건지, 혹시 일부 지금 모아 놓으셨는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그 구체적인 것에 다 답한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도구까지 가지고 있다면 사실 24시간 위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 클라이언트는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긴 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이다.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그러면 일단은 그걸 그렇게까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로써 얘기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계속 이제 자살, 이제 뭐 나는 죽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뭔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뭐를 얘기하면 될까요?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 죽을 힘으로 다해서 살아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죽는 게 방법이 아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죄다? 아니 여러분들은 옆에서 누군가 죽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공감이라는, 경청 공감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응답하라 한참 인기 있었는데 젊으셔서 아직 옛날 드라마인가요? 잘 됐네요, 오히려. 그럼 답을 모르실 테니까. 그 드라마에는 하숙생들이,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몇 명이 같이 살아요. 근데 여학생 2명이 남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습니다. 뭐라고 문제를 냈느냐면은, 자, 야, 네 여자친구가 지금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그 장소에 지금 이사를 간 집에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그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니까 또 매연이 너무 심해. 어떻게 해? 하면서 막 남자친구인 너한테 전화를 했다. 너는 뭐라고 답할래? 라고 물어요. 센터장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아, 지금 카톡 본다고요? 다시. 그러면 오다니 교수님은 뭐라고? 저는 여자친구랑 와이프랑 다르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 여자친구라면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또 뭐라고 답할까요? 밖으로 나가라. 페인트보다 낫다? 아, 밖으로 나가라. 또. 자, 대부분의, 제가 이 질문을 참 여러 사람 다른데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흑심을 품어서, 그럼 우리 집으로 좀 와. 우리 집으로 와서 좀 피난하고 있자. 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이 페인트가 나쁠까, 매연이 나쁠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그 여자친구는 너 괜찮아? 어때? 너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말이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괜찮니? 너 얼마나 힘드니? 이게 듣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우자한테 가서 나 오늘 진짜 오늘 이 강의 듣느라고 죽을 뻔했어 내가. 내내 그냥 졸려 죽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들으래? 누가 들으래?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배우자 하시는 분은 행운아이신 겁니다.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돈 없어도. 절대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례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줘야겠다. 뭐를 연결해줘야 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뭘 어떻게, 뭔가 답을 해결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내가 전문가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듣고 싶은 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죽을 힘으로 살아라 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면 당신이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었느냐 라고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막 한번 왜 우리가 누구한테 열받아서 막 누구한테 한바탕 다 쏟아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면서 그 열받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걔도 잘못했지만 나도 조금 미안한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야 자기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 붓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터널 속에 있을 때는
터널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터널 속에 빠져나와야 터널 바깥에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은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선 터널 밖으로 나오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건 자살 사고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 심각성을 평가할 때요. 우울증이 있거나 혹은 또 알코올 문제가 만약에 자살 사고인 사람이 술을 같이 먹는 경우 그 경우 조금 더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술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훨씬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로 인해서 그냥 그날 감행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자살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할 때는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 방법, 자살 시기는 당연히 질문하셔야 되고요. 우울증, 알코올 사용량, 자살 시도 경험을 같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망상과 환각을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들이 좀 있으죠.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경상대학에. 한동안 안인득 사건이 저희 진주시를 아주 들썩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와중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얘기해야 되나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많이 느꼈던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얘기는요. 만약에 그 안인득 씨한테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누군가가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있었으면. 그렇지만은 사례 관리자들이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말도 막하고 이웃들하고 끝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왜 혹시 안인득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의 발단은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위층에서부터. 근데 그것을 바로 그 위에 층에 사는 그 여학생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가서 계속 오물을 투척하고 그 여학생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결국 그 환청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망상이나 환각을 보이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아마 읍면동에서는 고난이 사례로 아마 이제 시군구로 넘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군구라고 해서 특별히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넘겨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동안은 우리가 일단 그 클라이언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랑 공감을 형성해서 어떻게든 간에 거기까지 가게끔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FBI가 날 쫓아온다. 대부분 문제는 피해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조현병 환자의 80%가 피해망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뭐다, 뭐 이렇게 막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 물론 뭐 떠들어서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이런 해를 끼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의 폭력을 가거나 이러지는 잘 않아요. 문제는 피해망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해망상은 누군가가 나를 해치는 건데 대부분 이 망상 속의 가해자는 시대적으로 쫙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뭐 60, 70년대는 뭐 무장공비가 나를 해친다. 그 다음에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 안기부. 근데 요새는 이제 세계화에 맞춰서 FBI, CIA가 나를 이제 감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FBI가 할 일이 없냐고 아저씨를 감시하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정말 FBI 같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커다란 조직이 나같이 사소한 사람을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거기에 우선 먼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FBI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얼마나 불안하세요? 혹시 저도 그렇게 관련된 사람으로 생각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다. 지금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100%가 아니어서. 그때 망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떠한 논리로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뜬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FBI가 뭐 미쳤습니까? 아저씨를 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각하고 같이 있어요. 환청으로 계속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이 없어져야지만 뭐가 된다. 막 이런 식의 소리가 계속 같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그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당신도 힘드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이러시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이 위험한 장소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요?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시니까 좀 그 불안함이 좀 줄어들면 어떨까요? 라고 접근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막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감히 말도 붙이기 싫죠. 무섭고 두려워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망상이 심한 상황인데 여자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혼자 가는 건 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가고 같이 가도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같이 가고 아니면 한 사람은 내가 당신을 믿기는데 저 사람은 FBI가 보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다 세워놓더라도 들어간다든가 해서라도 아마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번 가보자 어디에 한번 다른 전문가 선생님이 당신같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까지 권하는 것까지는 바로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바로 우리가 정신병이 있으면서도 치료받지 않는 기간, 우리가 그걸 DUP라고 얘기합니다. DUP를 줄여야 바로 질병이 망성화되어서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제일 길게 한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혹시 뭐 만나신 케이스 중에서 저에게 뭐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제가 다 도움을 못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 선생님 혹시 하신 말씀? 지난주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 공부적인 부분도 물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자가 시도를 했던 걸로 해서 이게 우울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진단은 양극성으로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 본인 스스로도 약간 자기는 우울감만 가지고 있었다 했는데 이 자기의 몰랐던 점을 본인도 알게 되면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당황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관계에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트러블이 생기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활게이트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분은 되게 기능은 좋으세요. 기능은 좋고 어쨌든 사회생활을 굉장히 하시는 건가요? 나오나요? 켜야 되나요? 아, 네.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내가 여태 이 사람한테 나는 그 아기가 아닐 때 이제 아기로 좀 받아들이면서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활 쪽 담당분이 좀 약간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않아서 좀 사업단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존에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제는 계속 인지하면서도
상담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자기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연결했던 상담도 마찬가지 이제 가시고 본인이 또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본인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셔가지고 한 2번 가고 이렇게 안 가시고 이런 걸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 위기적인 상황은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좀 고민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상담을 저랑 할 때는 좀 잘 이루어지다가도 또 지역사회에 이렇게 상담 케이스를 이렇게 연계를 하면 또 아무래도 또 그쪽에서 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 저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양극성 장애이신 분들은 워낙에 이렇게 기능이 좋으시다 보니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분의 기능에 맞게 이분의 증상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찾기가 오히려 조현 같은 경우는 약물 관리나 아주 약간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연계가 좀 그렇죠. 좀 네. 수월한데 좀 양극성 장애인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고 하신다면. 네. 사실은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여러 사례 관리의 그렇죠. 대상자를 접하다 보니 이게 그 대상자들이 되게 미안해하세요. 사실은 이게 제가 몇 번 내방 하시라고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저랑 하시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바쁘니까 또 그런 거에 좀 미안해하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능이 좋으시다 보니까 예산상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장년층 건강한지 원래 장년층이 아니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아닌데 그 음료 서비스 연계로 이제 좀 나라는 대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종결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극성 장애이신 분들에게 조금 적합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네, 양극성 장애라는 거는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한참 바닥을 치다 보면은 이제 슬슬 이렇게 그 기분이 이제 업되는 거죠. 업되는 건데 그 정도가 본인의 원래 성격을 훨씬 벗어나서 업됩니다. 업되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스러워요. 거의 대부분은 다. 본인도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에너제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남에 대한 간섭도 많아지고 돈 씀씀이도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성욕도 같이 증가해서 성적인 문란함도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고 또 주부들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후에 그것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이렇게 그렇게 문제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조울병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약에 아주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감정 기복이 원래 성격하고 매우 달라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성격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다. 내가 소심한 게 참 내 스스로 못마땅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약을 계속해서 치료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자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